예, 자리를 수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토론의 사회를 맡은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장 전윤구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시민, 학생,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에 앞서 간단하게 식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행사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비 축사, 기념 촬영이 진행됩니다. 2부 행사로는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며 주제 발표 1건, 의견 발표 4건과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시연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수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수연 의원님은 오늘 자정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양주시의회 김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숙 의원님은 오늘 토론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책토론회 공동주관장인 서정대학교 하이브센터 여밀열 센터장님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금일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신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양주시 의회장 윤창철입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도 합니다. 천만 시대라고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제가 가끔 어느 아파트를 가서 보면은 보통 보면 우리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안에 보면 반려동물 그 직거래가지고 해가지고 뭐라고는 안 된다, 뭐라고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동물과 같이 살아가면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살면서 이런 홍보 문구를 붙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아쉬움을 막 다니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우리 동물과 사랑하시는 분들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 포스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런 거 없이도 우리가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들이 지방자치에서 조금씩 발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토요일에 말고도 이제 최세 의원이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의회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오늘 토론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반려동물들과 어떻게 인간과 같이 해서 잘 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토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물과 인간과 어떻게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를 하시고 오늘 같이 토론도 같이 해주시는 시간이 많이 주셔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강수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예, 이제 가을이 이제 완연해진 것 같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 나가면은 그다지 차가운 줄 몰랐는데 원래 새벽에 좀 운동하러 나갔더니 이제는 좀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반팔을 입고 나갔더니 참 계절은 좀 이렇게 속이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선선하고 좋은 가을날에 오늘 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양주시 의회와 또 우리 서정대학교 하이브 센터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그전에 사실 우리 강아지들 보면 집에서 키우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사실 저도 집에 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지만 저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은 보니까 사실 1인 가구도 많고 또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반려동물들이 집안의 큰 식구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사실 이제는 반려동물이 예전에 어떤 우리가 개라고 한번 적었지만 아무튼 식용으로만 알았었지만 이제는 이제 식용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식용을 못하게 한다는 또 법까지 일단 제정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는 사실 친구로서 우리하고 이제 함께 지내는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주시에서도 저도 이제 선거 때 공약을 했지만 아무튼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각종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개최를 하고 또
우리 서정대하고 저희 양주하고 그 하이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이브 사업에서도 지금 지역특화 분야로 그 반려동물을 선정을 해서 그 관련 그 직업 교육이나 다양한 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마 수의사 설치원 원장을 그 초청을 해서 그 반려동물 관련된 강연도 했고 11월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동물훈련사 강영욱 선생님을 불러서 저희가 그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렇듯 우리 일단 그 반려동물이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양주에서도 우리 그 반려동물과 어떻게 지내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또 지금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그 제가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우고 있는 게 시바견이에요. 근데 그게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괜찮은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다 보면은 어느 분들은 깜짝 놀래요. 또 우리 개나 강아지한테 좀 이렇게 공포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분들은 움찔하고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개가 상당히 순해서 그렇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동물이 좋아서 이해하지만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나 또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우면은 그 반려인이나 비반려인들이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마 앞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최수연 의원님이 이제 좌장이 돼서 오늘 또 보니까는 그 김현수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하은 우리 축산과장님 그리고 정은정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우리 시민이시네 그리고 이동환 그 서정대 교수님 그리고 또 오늘 그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을 그 시연을 해주시는 우리 그 손상철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회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런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주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아주 좋은 토론들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잠시 후 2부 행사인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발제자 토론자 및 내빈 여러분께서는 기념 차량이 있습니다. 단상 위로 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서정대학교 하이브센터 여밀열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저장이신 최수연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은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는 펫컬처 양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과 함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인과 그리고 비반려인의 문화적 인식, 온도 차이, 반려인의 책임의식,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 등을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토론회를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진동을 벨소리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함께 알아야 하고 함께 실천해야 하는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 및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하실 VIP 동물의료센터 부설연구소 조윤주 소장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자이신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이신 양주시 김화은 축산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이신데요. 네, 좀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반려견과 함께하시는 시민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정은정 시민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번째 토론자이신 서정대 동물보건과 이동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끝으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해주실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손상철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10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추가로 논의하실 사항은 자유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VIP 동물의료센터 부설연구소 조윤주 소장께서 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 정책 토론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케어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20분인가요? 10분인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윤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제를 할 수 있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하고 키우시지 않는 분의 같이 들으셔도 좋을 만한,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가장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양주에서 문화 조성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시장님께서도 키우시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굉장히 큰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를 저희가 이해하고요. 반려생활의 소중함을 좀 인식하고, 근데 그 외에 또 반려동물과의 또 관계가 좀 안 좋아졌을 때에 저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 저희가 패티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총 3가지의 저희가 책임감 강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하고 보호자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반려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양육 문화에 대한 정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저희 보호자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본인의 생활 패턴하고 맞는 동물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할 수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저희가 양육할 수 있도록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권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그 나이대와 그리고 또 본인의 생활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 반려동물의 행동학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고,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예측, 그리고 또 법에서 정하는 책임의식,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했을 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혹시나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것들도 습득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본인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도 반려동물 보호자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반려동물이 주는 역할은 우리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청년분도 계시고 부모 세대도 있고 다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반려동물이 주는 역할, 양육에 대한 관심이고요. 부모는 자녀가 반려동물로 인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에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 반려동물이 형성하게 되고, 실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어르신들께는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활 주기도 있는데 이때 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고려해서 동물들을 키우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반려동물하고 동물은 서로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행복감 역시 반려동물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를 포함한 이 반려동물 산업의 역할은요, 동물하고 인간의 관계를 훨씬 더 극대화해야 됩니다. 실은 이것이 깨졌을 때 동물이 유기되거나 아니면 학대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문화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동물하고 인간의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생일잔치도 하고 막 극성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가족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인격체로 대우하는, 이게 이제 소위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개들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들이 이렇게 앞에 눈꼬리를 올리는 그러한 그 표정은요, 이것들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늑대들이 우리 개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늑대는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들만 이렇게 앞꼬리를 올려서 우리가로 하여금 약간 측은하고 그리고 또 귀여운 인상을 갖도록 얘네들도 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하고 동물은 이렇게, 특히나 이제 반려견은 저희 그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들의 감각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듣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의 소리에 의해서 짖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통, 냄새를 너무 잘 맡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 내지는 고양이, 길고양이들, 그리고 또 산책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희는 막 파워워킹을 하고 싶은데 개들은 바닥에다 코를 박고 막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냄새들을 맡고 있고 이 후각 수용체의 개수는 저희와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다른 동물을 쫓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쫓아다니고, 왜냐하면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체 시력이 좋기 때문에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것이 그들의 그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내지는 흥분 내지는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문제 행동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점점 과학적으로 내지는 수치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요. 반대로 안정을 느끼게 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분 좋게 아니면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신경호르몬 자체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들 역시도 이러한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개와 우리 사람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의 친구이고 동반자이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그 조사한 내용인데요. 2018년에 가장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족보다도 반려동물이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키우면서 반려동물들이 정말 큰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설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좀 좋은 얘기만 드렸지만 우리 반려동물과 그릇된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첫 번째가 애니멀 호딩인데 흔치는 않습니다만 이 반려동물들을 본인의 그러한 그 능력하고는 또 상관없이 너무 많이 키우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만 이것들을 개를 수집한다, 개가 불쌍하다, 그래서 개를 다 데리고 와서 분양을 시키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또 재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해서 개 동물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개물림 사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는 대부분 인형을 보면 얼굴을 갖다 대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진이 굉장히 귀엽다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너무 긍정적으로 다가서지만 개는 이미 불안하거나 긴장이거나 아니면은 또 방어적인 자세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모르는 이 상황들을 어른이 반드시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조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령별로 고르지만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가장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은 가정에서 많이 이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를 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물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얼굴, 머리 이렇게 좀 위험한 곳에 물리더라. 그래서 위험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그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요, 맹견의 사육 허가뿐만 아니라 물 수 있는 개들에 대한 기질평가도 시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현재의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것 사실은 키우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개를 맞닥뜨렸을 때는요, 예전처럼 내가 개를 많이 하니까 다가서거나 이런 거 이제는 안 된다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눈 마주치지 말고, 우리 예뻐서 쳐다보지만 눈을 응시하는 그 자체가 걔한테는 뭔가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그리고 만질 때 보호자한테 좀 물어보자. 그리고 또 막 머리 쓰다듬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되기는요, 정말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개가 나한테 달려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무섭다고 절대로 뛰지 말라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사냥감으로 인식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3번째는 이제 개들의 입장에서 학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학대라는 단어 한 가지를 쓰게 되지만 이제 영어권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가해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나는 그냥 교육을 하려고 좀 심하게 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해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는 학대, 그리고 또 동물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러한 그 양육의 관리를 받지 못한 것들도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악의를 가지고 했던 것만 행위에, 학대 행위에 넣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사육공간 내지는 목줄을 너무 짧게 해서 밖에 묶어놓는다든지 아픈 개를 그냥 방치하는 것 역시나 다 학대로 지금은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동물보호법에서도 학대를 굉장히 세분화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수의법의학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종사자들, 수의사, 그 다음에 또 영업자, 모든 동물과 관련된 직을 임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물론 모든 그 국민들이 동물 학대를 봤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학대는요, 두 번째도 나와 있지만 원헬스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그 다음에 노인 학대, 여성 학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우리가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올해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명확하게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동물들에게 학대를 가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릇된 관계가 바로 우리가 유실유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급속도로 개들의 그 동물보호센터 입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개를 밖에 그 시장이나 이런 데 팔지 못하게 만들면서 누렁이들이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개를 이만큼 갖다가 버렸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내보낸 기사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실은 믹스견, 저희가 보는 누렁이, 마당에서 키우는 그들 개의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전년 대비 50% 증가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반면에 소형 품종견, 예를 들면 말티즈 푸들 이러한 동물들은 훨씬 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러한 그 공식적인 데이터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문제로 치부되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마당개들에 대한 관리 방법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사실 앞에 보셨던 그래프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개들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양주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개들이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개들의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점점 품종,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소형 품종들은 점점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수가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믹스견들이 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은 줄어들어요. 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근데 서울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서울은 앞서 보셨던 사진의 그런 누렁이들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시 자체의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들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패티캣 이런 부분들은요, 지속적으로 국가 아니면 민간에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반려인과 그 다음에 또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내고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아는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이러한 그 그래프나 그림들이요, 누군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교육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노출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반려인을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목줄, 그리고 또 목걸이에 강아지의 이름이나 아니면 본인의 연락처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인식표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배변봉투 챙기기, 뭐 동물 등록,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습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반려인은 사실 이제 물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행동 지침들을 잘 숙지해서 이해하시고, 만약에 물림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뛰지 말자, 그리고 또 넘어지면 목을 감싸자, 이러한 정말 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요령들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요, 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는요, 반려동물의 감각 능력과 행동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돌보는 만큼요, 우리도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감사하자. 반려동물과의 그릇된 관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의 에티켓은 정말 법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 포스터로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 잘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보호자의 역할, 그 안에서 긍정적이나 이 부정적인 관계, 그리고 모두를 위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님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행복과 책임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 김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부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과 환경적 변화, 그다음에 이제 반려인과 우리 비반려인의 인식 간극 및 그 대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 정책 토론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 시간,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과 책임의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은 어떤 상황인지를 전문가, 또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양주 시민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서로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 인구 현황을 한번 앞에 PPT를 보시면서 경제성장 및 1인 가구의 증가, 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농식품부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600만 가구, 1,306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이 25.4%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양육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입니다. 그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용은 월 평균 반려견의 경우 적게는 8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반려묘, 고양이의 경우 10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지출되는 등 평균적으로 매달 마리당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병원비가 약 6만 원 정도로 양육비 4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반려인들은 병원마다 다른 고가의 병원비 책정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그 지난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도 동물 복지에 대한 또 동물 복지를 위한 진료 항목, 표준 수가제 도입 등 다수의 동물 관련 공약사항이 발표되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동물에 관련된 공약사항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반려동물 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펫보험, 진료비 경감 문제, 자연스러운 동반여행 등 새로운 신수요 대응을 위한 4가지의 반려동물에 대한 목표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민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문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지난 2월 농식품부 조직에 동물복지 관련 국이 신설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이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동물보호와 복지제도의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내면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민의식 수준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는 동물 등록제입니다. 동물 등록제는 일명 사랑의 끈이라고도 하죠. 2014년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인 사항으로 등록 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군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농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률이 77.9%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경우도 지난 7월 13일 기준으로 17,577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유사한 비율로 내장형과 외장형이 유사한 비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등록제를 모르거나 등록 절차가 복잡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신 시민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행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정부가 반려동물 복지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은 중성화 수술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연령을 보면 0세에서 3세 유기 사례가 6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계는 다시 말하자면 통제할 수 없는 개체수 증가 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중성화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마단계 중성화 수술비 및 동물 등록 지원을 2022년 3월부터 전격 시행하는 등 동물 보호와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적인 부분입니다. 기재부에서는 2023년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를 4조 6천억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2027년까지 펫푸드나 펫 헬스케어 등 국내 반려산업이 약 15조 원까지 규모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 국가 전력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시책과 또 산업적인 변화였다면 국민들의 관심을 대표하는 공중파의 송출 방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을 겨냥하고 각종 동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심한 강아지를 위한 방송 서비스 채널인 해피독TV가 개발되는 등 조금은 놀라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구석구석에 반려동물이 우리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각종 정책과 시민들의 쏟아진 관심 뒤에 보호자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파양을 고민한다는 현실 앞에 불편한 사회적 문제점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유실되는 반려동물은 약 10만 마리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는 다른 말입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학대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2023년은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는 해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 처분에 대한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 판매업 등이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강화되었고, 사육 포기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환경적, 윤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이 반려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면, 정책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람들의 실천,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실천이 정말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배변 봉투 지참,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승강기 등 내부 공간에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준수사항에 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느끼는 온도 차이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단속 경우가 드물고 과태료가 적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반려문화가 과태료가 많아야 조성된다면 과연 함께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패티켓을 인식하는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의무 교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려견 훈련보다 반려인 교육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을 위한 모두의 바람에서 생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성장, 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고, 사람만을 위한 반려동물 양육이 아닌 사람과 반려동물의 긍정적 관계가 선행된 양육이길 바라봅니다. 반려인, 비반려인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의 공유가 이루어지길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 양주시 우리 축산과에도 우리 동물 복지를 위한 앞으로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추가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펫컬처 양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행복과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려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시고 시민의 삶의 변화를 반영한 반려동물 관련 정부 정책, 그리고 화려하게 조명되는 반려문화의 이면에 반려동물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하는 반려인, 비반려인과의 인식에서의 간극, 서로를 위한 대안 모색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양주시 김하은 축산과장님의 양주시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한 시정 정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하은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약 65% 이상이 반려동물의 양육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인구의 25.4%가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주시의 경우에는 아마 추정하건대 약 66,200명이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 지역에 동물 등록이 하고 있는데 현재 7월 31일 기준에서 17,766명이 동물 등록을 완료했고 저희 현재 연 500명 이상이 항상 등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명 이상이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양주시 동물보호물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동물보호 문의하고 그다음 길고양이에 관련된 TNR, 그다음에 유기 유시 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1,304건이었고 그다음 2022년도에는 2,018건 그리고 현재 2023년에는 1,06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반려 인구도 증가됨에 따라서 민원이나 현황도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에 관련된 양육에 관련 지원에 관련된 문의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도시에 사시거나 그 다음에 인근의 도시에서 사셨으면 오셔가지고 뭐 반려동물 파양 문의라든지 그 다음에 취향계층 의료부 지원 문의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 관련된 지원에 관련돼서도 그런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 동물보호 관련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유실 동물에 관련된 것은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하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에 관련된 보호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되겠고 유기유실 동물 구조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는 동물 등록비 지원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연도별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을 상도로 해서 실내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고 유실 유기동물 내년부터는 유기나 유실 동물에 대한 임시보호제 운영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와 관련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새로운 또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저희들 문화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행동 교정이라든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지도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옥종동에 약 500평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요. 24시간 개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 반려동물 관련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 등록비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500두가 되겠고 등록을 할 때 약 저희 시가 한 10,0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할 때 내장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 등록할 때 시술 비용 지원을 통해서 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할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소유주들에게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기본 교육, 그 다음에 성숙한 반려동물 그런 문화를 익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동 교정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반려동물 문화 교실뿐만이 아니라 어떤 축제로서 더 확대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또 실내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원령 한 2개월 이상이 된 그 개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무게에 따라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약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양했을 때 또 15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데, 그 입양한 자의 분한테 동물 검사,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15만 원이면 좀 적다고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처음이니만큼 그렇게 큰 사업량은 아니지만 최대한 12 정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임시보호제 과정에서 유기동물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 교육 및 물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요. 돌봄 취약 가구에 관련된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특히 의회에서 관심이 많고 또 최세호 의원님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 또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취약 가구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고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마련되어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 하면 더욱더 이렇게 확대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상담실 지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려동물 많이 사랑하고 그러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상대적으로 또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비반려인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반려인들이 어떤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에티켓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행동 교정을 어렸을 때부터 그건 이론이나 지식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50가구를 선정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먼저 사전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다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상당히 필요도 하고 좀 이것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민이 4분의 1 정도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분의 1 정도 반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에서부터 만약에 어떤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행동 교정, 그 다음에 그 어떤 문화를
반려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비반려인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하는 일이나 계획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하은 과장님의 이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네, 지금 양주시에서 굉장히 반려인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 새삼 좀 느끼게 되었고요. 네, 오늘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사항이라든지 유기 유실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주요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지원 등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계신 시민대표 정은정님, 반려인으로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반려인으로서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인 정정입니다. 저는 오로지 그냥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양주시민 또는 그냥 반려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는 점 또는 그리고 민원을 오로지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앞서서 지금 김하은 축산과장님께서 많은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네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자, 그리고 양주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반려인의 인구도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근데 문화적인 부분은 이해 다 하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인의 매너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저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인복지, 한문화, 가정 등 수많은 분야에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저희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과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식당이나 마트, 숙박업소는 여전히 애완견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래 그곳은 반려동물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어 집에 혼자 남겨두거나 지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해소되길 많이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마트 등에도 키즈존이 생긴 것도 젊은 엄마들을 위한 서비스인 것처럼 반려동물을 위한 펫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겠지만 양주시에서 첫 번째 시행 사례가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에서도 천일원 축제도 애견 동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할 텐데요. 일반 이렇게 많은 외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축제는 반려견과 즐길 수 있으나 같이 방문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없으면 반려인들이 또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동물병원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피검사 한 번 하는데 16만 정도 비용이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피검사를 하려면 이 아이가 무슨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해도 되는지 그래야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그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갈 때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만 처방에도 5, 6만 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소외계층이나 노인분들께서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요. 비용이 사실 감당이 안 돼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실비보험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동물 병원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례 비용까지 지원이 되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그런 정책이 생긴다고 하시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그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두세 번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취약계층이 사실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반려인으로 끝까지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진짜 가족처럼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책임감 있는 물론 반려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하고요.
아직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시민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숙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또한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반려견 훈련보다 반려인 교육이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사람하고 개를 비교하냐 이런 분 계시겠지만 저는 오로지 이제 반려인으로서 근데 아이들도 문제가 있으면 부모 교육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려인이 먼저 교육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런 에티켓을 먼저 갖춰준다면 좀 더 빠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고 반려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화적으로도 점차 변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 반려견을 이제 키우면서 가장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네, 관람 같은 건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참 부족해서 펫존이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저 정말 좀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복지 정책이라든지 반려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정대학교 동물보건과 이동환 교수님의 반려동물 친화적 사회와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이해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에 대해서 발표라고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대학교 동물보건과 이동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하면 동물병원을 20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동물등록제 애니멀.go.kr 그 개발자입니다. 최초로 도입될 당시에. 그리고 동물보호법을 입법을 할 때 농림수산부 식품부에서 참여를 프로를 가졌고요, 여러 번.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게 동물보호법인데 그 당시 이제 보호법을 만들 때 제가 초창기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빠졌어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이제 만들게 된 동기가 되는데 약간 조금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 당시 만들 때.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고 특히 이제 요번 4월 27일 날 올해 2023년도에 이제 개정한 법에 의하면 첫 번째 대두되고 있는 그 사육 포기 인수제라는 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기르다가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기르지 못한 경우에 지자체가 인수해서 유기동 보호센터에 그렇게 맡겨서 그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반려인들 원하는 경우에 그 분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 일정한 돈을 주고 지자체 유기동물센터에 맡기면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유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유기의 합법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문제는 강구해야 되는데 법령에 보면은 그 6개월 이상의 그 장기 입원을 하거나 요양을 하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혼자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못 기르겠죠. 그럼 누군가가 대신 길러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자나 여자나 군대를 갑자기 가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혼자 있으면은 강아지 또 맡아줄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태풍, 지진, 홍수 등이 왔을 때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기른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자체가 우리가 그 인수를 해서 좋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이런 순기능이 있고요. 반면에 역기능도 그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그 시행할 때는 그 저변 확대된 어떤 그 밑바닥으로 탄탄하게 다져줘야지만 그 시행할 때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우리가 동물등록제 지금 현재 2023년도 등록률이 전국 합치면은 40% 약간 넘습니다. 600만 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6, 4, 24, 240만 마리 정도가
현재 등록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을 등록한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RFID 내장 칩을 그 몸의 생체에다 인식한다든가, 두 번째 방법은 전자태그, 세 번째는 일반 인식표를 달면은 우리가 벌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신상정보가 정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의식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버리는 동물에 누가 버릴까요?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주로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등록의 책임은 중앙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좀 강력하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동물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 감시도 하고 그 과태료도 매기고, 현재 과태료가 이걸 보면 통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통계를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 500 몇십 마리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등록제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거의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공무원의 숫자라든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그 역부족 상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좀 한데, 중앙정부에서 하여튼 잘 시스템을 짜가지고 해서 그게 저변 확대된 다음에 사육 그 포기 인수 제도를 갖다 도입해야지만 성공하지, 아니면 굉장히 큰 혼란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우리 조윤주 선생님께서 그 발표하실 때 이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개가 어린 학생이라든가 어린 아이라든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갖다 간혹 공격해서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을 갖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 뉴스에서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물림 사고의 예방을 현저히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은 양주시에서 만약에 그 어떤 공익 어플, 즉 개물림 사고 예방 어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양주시의 뭐 시민들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몇만 정도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비반려인이든 반려인이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운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강아지가 그 기질이 어떤가, 무는 습성이 있는가, 그거는 주인이 제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이 자기 강아지가 문다 안 문다를 판단하는 것은 기질 평가라 그러고요. 자기 강아지를 자기가 하는 걸 자가 기질 평가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을 붙여봤습니다. 인터넷에 자가 기질 평가하면 안 나옵니다. 구글에서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게 왜 좋냐면은 우리가 지금 위험계, 맹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법에서는 이제 5종 정도를 하고 그거에 이제 잡종들을 갖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사견이라든가 덩치가 큰 아메리칸 스탠퍼드 그거의 잡종, 그 다음에 스탠퍼드 테리어의 잡종이고 스탠퍼드 계통이 있고 불테리어라든가 그런 계통의 이제 개들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4가지 맹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가지를 크게 나눴고, 영국에서는 아메리칸 XL 블러라는 강아지가 최근에 1년 안에 사람 갖다 6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작년 이때까지 이제 사건 보면은 한 14건 죽인 거에 한 6건에서 8건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게 아메리칸 XL 블러라는 강아지예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회색 계통의 강아지인데, 영국에서도 올해 안에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이 개를 위험개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험개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남이 선진국에서 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조그마한 요크샤 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맹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그 갓난 아이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다가왔을 때 목을 물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기질평가를 다 했어요. 순환 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강아지, 지금 600만 마리의 강아지 기질평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지금 법에서 보면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뭐 해갖고 기질평가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저변 확대를 해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런 각 지자체마다 그 기질평가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자기가 아주 순하다, 아니면 남이 다가오면 물 수도 있다, 원래 사납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 보면은 다가오면 공격성이 있다. 그건 주인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럼 주인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아주 싸나운데 순한다.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예우적으로 앞으로 그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어플을 이용하고 기질학 평가가 되면 강아지 목에 스마트 태그를 그 외출을 할 때 스마트 태그 양주 명계시에서 시행한다면 스마트 태그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스마트 태그에 나와 있는 RFID 번호와 연동하고, 이 스마트 태그에는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GPS 기능이라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거를 강아지를 달고 갔을 경우에 저기서 앞에서 다가오는 어린아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가오면 그 할머니 뭐 학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플로 위험 경보를 보냅니다. 가까운 30m 밑에 50m 안에 위험계가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겉으로 봤을 때 뭐 30m, 50m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나 무서운 개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그 동시에 사고 예방은 크게 아주 효과가 좋아지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저희 학생들과 함께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예비 사회인이니까 나와서 이제 좋은 경험을 한번 쌓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이 자유토론회에서 그 동물보호법 안에 이 사육 포기 제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동환 교수님께서 먼저 거기에 대한 이제 또 흐름을 조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물림 사고에 대한 과학적 이 접근 방법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물 매개치료 활성화라든지 그 관련된 또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고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끝으로 저희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송상철 회장님의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과 시연이 있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들어보셨어요? 네, 시연해보셨나요? 네, 오늘 이 또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같이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구명구협회 한국본부의 손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의미 있는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각 지자체에서. 저는 원래 이제 미국 심장협회 BLS 베이징 라이프 서포트의 인스트럭터를 양성하는 트레이너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CPR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교재도 나와 있고 전문대학교에서 이 반려동물 관련 과에서 인증서를 받고 학생들이 인증샷 찍은 걸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빨랐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으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올해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캐스퍼라는 친구입니다. 저기 이제 이 반려동물 장비가 나오기 전에 저 옆에 이 펄 달린 것들 있죠. 네, 포인터처럼 생기고 이런
장비가 나오고 그 다음 장비 나오는 이 장비예요. 국내에는 장비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장비가 한 회사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도 잘 안 팔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6월 10일 날 그 서울 강북구에서 함께 가자 댕댕아에서 댕댕이 축제를 할 때 긴급하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이걸 2채를 수입을 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등급을 나눕니다. 체격이죠, 체격. 그래서 13.6kg 미만을 소형으로 분류를 하고요. 13.6에서 40.8 미만을 이제 중형, 그 다음에 40.8kg 이상을 대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PR을 할 때도 압박의 깊이나 빠르기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죠.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우선 심폐소생술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개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는 경우, 그걸 급성 심정지라고 합니다. 심장은 우리 포유류에서는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죠. 달리던 차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리죠. 마찬가지예요. 반려동물도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거나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 바로 모든 것들이 위험에 처합니다. 그럼 사람은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그러는데 포유류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미국 적십자에서는 반려동물 응급처치가 교환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없어요. 강사들에서만 그 교재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반려동물 CPR을 보면 흉부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하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적십자에서는 좀 더 우리보다 앞서서 3분화 시켰어요. 그래서 1인이 할 때, 2인이 할 때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튜브 들어가서 보는 30대 이 방법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그 반려동물에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미국 적십자의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의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뭔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면은 의식 확인. 그럼 의식 확인은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이름을 부르면서 가볍게 두들겨 봅니다. 여러분 이름이 메리라 그러면 혹시 키우는 종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롱입니다. 아롱아 하면서 가볍게 쳐보세요. 반응이 있나 없나? 반응이 없어요. 그럼 눈 주위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눈 주위를 두들겨 봅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이렇게 꼬집듯이 압박을 해보는 거예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때 반응을 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호흡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 호흡 확인 기본적인 건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몸을 이렇게 보면 호흡이 있으면 부풀음이 있겠죠. 두 번째는 미약하면 코와 입인데 코 쪽에 손등을 딱 대보세요. 손등을 대는 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호흡이 있나 없나 판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맥박이 있나 없나, 심장이 뛰나 안 뛰나 확인하는 방법은 반려묘나 반려견이나 가장 초보자도 확실한 건 대퇴부 안쪽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한번 이렇게 손을 넣어보실래요? 대퇴부 안쪽에 손을 한번 넣어보시죠. 느껴지나요? 예. 이렇게 이런 걸로 장비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심장이 뛰나 안 뛰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호흡도 없고 심장이 안 뛰면 이 친구한테 응급처치 CPR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CPR은 소형견과 중형견. 아까 헷갈리시죠? 소형견은 13.6kg 미만, 중형은 13.6에서 40.8 그 사이. 얘네들은 혼자 할 때, 2인 1조로 할 때 달라요. 혼자 할 때는 다리가 내 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럼 얘가 쓰러져 있으니까 얘를 돌리지 말고 가벼운 돌려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위치를 바꿔도 돼요. 혼자 할 때는 다리 있는 쪽에 내가 씁니다. 만약에 2인 이상 2인이 할 때는 한 사람은 등 뒤에 씁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앉아도 됩니다. 등 뒤에 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다리 쪽에 씁니다. 등에 있는 사람은 흉부 압박을 해주고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인공호흡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줍니다. 그럼 훨씬 더 힘이 덜 들겠죠. 저는 지금 혼자니까 이렇게 돌려서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과 중형 반려동물은 혼자 할 때는 5번 흉부압박 인공호흡 1회입니다. 5번의 흉부압박 인공호흡 1회. 둘이 할 때는 흉부압박 3번에 인공호흡을 1번입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대형견은 혼자 할 때는 흉부 압박 10번에 인공호흡을 1번, 그리고 둘이 할 때는 흉부 압박 6번에 인공호흡을 1번입니다. 어때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30대 이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해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호흡 확인하는 방법, 맥박 확인하는 방법 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누를 것이냐? 흉부 압박을 해줘야 되니까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늑골골절이나 장기 손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 팔을 이렇게 몸통 쪽으로 당겨 올려서 팔꿈치가 닿는 그 부위를 압박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누를 때 압박의 강도는 대개 예를 들면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서 다른데 3분의 1 정도 내려가게 누른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무난합니다. 보통 25%에서 35% 압력이 가게끔 하는데 어느 높이요? 몸통의 높이. 보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3분의 1 정도가 내려가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형 이상의 반려동물들은 가급적이면 사람에게 하듯이 양손을 깍지를 껴서 눌러준 게 용이합니다. 우리 저기 있는 저기 아주 어린 친구 있죠? 저 고양이도 있고 저런 친구를 만약에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런 동물들은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도 친구들은 한 손으로 눌러줍니다. 그럼 제가 우선 가장 많은 이 한 손 누르기하고 양손 누르기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아니 괜찮아요. 다 들리시죠? 네, 공간이 작은데. 자, 여기에서 이 친구 같으면은 여기 친구 같으면은 좀 작은 친구인데요. 자, 다리 쪽에 서서 자기가 잘 쓰는 손,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으니까 잘 쓰는 손으로 바로 심장 위치를 딱 짚습니다. 그리고 잘 쓰지 않는 손을 밑바닥에 받쳐줍니다. 이렇게 받쳐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압력을 3분의 1이 내려가게 눌러줍니다. 혼자 하니까 몇 번 눌러야 된다고요? 5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목을 사람처럼 젖히면 안 됩니다. 이 몸통하고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양손으로 입을 딱 잡아주고 코 쪽에다 대고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다시 놓고 하나, 둘, 셋, 넷, 5. 이런 방법으로 해줍니다. 자, 얘보다 조금 더 큰 친구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앞쪽에서 깍지를 끼고 손을 딱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눌러줍니다. 5번. 하나, 둘, 셋, 넷, 5. 이때 3분의 1 빠르기는 1분에 100회 정도 속도로 해주면 돼요. 1분에 100회.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약 1초에 한 번 반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빠르게 이 정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 정도 속도로 해주면 됩니다. 자, 5번 누르고 바로 입을 딱 싸고 입을 이렇게 싸고 코에다 대고 불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반복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해줘야 될까요? 스스로 자가호흡이 가능하면 중단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의식이 돌아오면 몸을 움직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중단해도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왜 그렇게 심장 발작이나 심정지가 왔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니까요. 자, 2인 1조로 하는 경우에는 흉부 압박을 하는 사람이 바로 뒤에 서서 역시 앞발을 딱 올려서 팔꿈치가 닿는 그 부분을 손을 대고 깍지를 껴서 팔을 곧게 펴주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은 인공호흡 하는 사람이 불어줍니다. 3대1로 하나, 둘, 셋 불어주고 하나, 둘, 셋 불어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짖거나
콕 하면서 기침을 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중지하고 뭘 확인해 줘야 돼요? 호흡 확인하고 맥박 확인해 줍니다. 호흡 확인, 맥박 확인.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이 되면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역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 동물의 특성상 아무래도 감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의식이 있는 반려동물의 응급처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는지 아마 여기 우리 반려동물 관련 학과에서 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1,300만 반려 양육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주 최소한의 기초적인 기초 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건강할 때만 가족이고 건강하지 못할 때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17년 동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요즘 아주 굉장히 애먹어요. 나이가 많아서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같이 병원에 가야 되니까 교대로 가요. 끈을 못 놓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주시에서 반려동물 관련 이렇게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테마파크나 뭐 여러 가지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반려동물의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안전하게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장비를 저렇게 놓을 테니까 조금 이따 자유토론 끝나고 나면 한 번쯤 체험해 오실 분들은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선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시의회에서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로만 듣고 뭐 한 번씩 연습을 해보긴 했지만은 또 요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때 이태원 압사 사고 때 이 심폐소생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구해했다라는 보도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가 지금 그 시민들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에게도 이런 위급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 심폐소생술 반려견에 대한 심폐소생술도 정말 좀 필요하지 않나,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참 좋은 시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저희 토론이 의견을 내주시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저희 우리 조윤주 소장님, 그다음에 토론 의견을 주신 김현수 의원님, 그다음에 김하은 과장님, 시민대표이신 정은정 그다음 그 대표님, 이동환 교수님, 그리고 손상철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이런 고견을 바탕으로 동물 보호, 동물 복지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들어오실 때 저쪽 이제 출입구에다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세요 하고 저희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질문지를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것들 이제 질문 몇 가지만 좀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이제 이동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정대학교 반려동물 관련과 학생분들이 또 여기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같이 앞으로 반려 문화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저희 같이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질문지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뭐 무작위로 일단은 뽑아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 절차와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 주셨어요.
네, 좀 아까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간단하게 또 추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려동물 등록할 때는 저희 시가 10,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시에서 반려동물 대행 기관이 동물병원이 있는데 총 12군데 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장형하고 외장형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000원을 지원해주지만 실제로는 원래 20,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10,000원 정도 지원하고 아마 조금 더 지원을 그 병원에서는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규모는 약 1년에 한 500두 이상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저희는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좀 해소가 되는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좀 질문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희들 시에서 오늘 저희가 하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길고양이에 관련돼서 하는 일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도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물량 자체도 700두 이상, 정확히 727두가 되겠는데 700두 정도 TNL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TNL을 하는 데에는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된 거라든지 유실된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성화를 통해서 TNR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 목표는 어떤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하는 일이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야생 개체수와 관련된 그런 대책과 관련된 일이 거의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그다음 또 시민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중성화라든지 또 저희 고양이에 관련된 TNR이라든지 이런 또 집에서 키우고 있는 또 반려견에 관련돼서 이렇게 중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고양이들이 길가에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개체수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이제 70% 정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이건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운전할 때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불법인지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동차와 이 운전 그리고 법 이런 거에 또 전문이신 저희 김현수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법 전문인가요? 운전자들이 우리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우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볼 수 있는데 불법 맞습니다.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보호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다른
그런 차들이나 또 모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을 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거는 또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또 같은 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 자동차 운전자는 4만 원,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 운전자는 3만 원 이렇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반려동물과 차에 타서 이동할 때는 우리가 보통 그 이동용 캐리어를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차에 이동할 때는 그 캐리어 이동장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치가 우리 반려인 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반려동물 화장실 설치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배변 봉투 버릴 곳이 없어요라는 또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또 저희 추상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민원들이 실은 또 요구사항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오고 있는데요. 또 불편사항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이제 반려견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배변을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잘 후처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그 다음에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당장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 자체가 공원과 관련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그 부서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배변 봉투하고 배변을 했을 때 그걸 또 처리하는 것도 좀 불편한 사항은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 이제 배변 봉투 같은 것을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운동 시설 같은 경우에 그 화장실 앞쪽이라든지 그런 데도 그렇게 비치해 놓고 그다음에 화장실 또 사용하실 때 뭐 목질 굳힐 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은 설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급하게 화장실 설치해달라는 것은 화장실은 좀 당장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배변했을 때 그걸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지만 일반 다른 그 공원에서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반려동물 화장실 설치는 힘들 거라는 답변 주셨고요. 그리고 또 배변 봉투 수거함의 필요성은 저희 반려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애가 이제 볼일을 보면은 그것을 버릴 데가 없어서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지자체에서 조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이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또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안에 질문들이 다 지금 이렇게 토론하실 때 해주셨던 내용들이 많이 이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은 또 이것으로 마치겠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지금 연간 유기견이 6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유기되고 있는 현실인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하는 보호자들의 책임감 또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의 온도 차이 또한 좁혀야 하는 것도 저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이 사회적
그다음에 제도적 변화, 그리고 우리 서정대 학생들 및 시민들께서 생활 속에 궁금해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또 공유하고 해소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 정책 토론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